네, 우리 다시 효종. 효종은 인조의 아들이었지만 세자로 책봉되진 않았었던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이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북벌을 내세웠었죠. 당시 북쪽은 어느 나라였어요?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를 벌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북벌을 내세웠으나 이 북벌은 효종이 사망하게 되면서 실행되지는 못했어요.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광인, 효현, 숙경영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효종 다음에 현종, 이 효종께서 돌아가시자 효종이 죽고 나서 이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이냐, 상복 기간을 두고서 논쟁이 펼쳐집니다. 일단은 우리 1차 예속 논쟁, 예복을 입는 기간으로 논쟁을 하게 된다. 예속 논쟁이거든요. 예속 논쟁 두 파가 갈립니다. 서인과 남인 세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1차 때는 누가 돌아가셔가지고요? 효종께서 돌아가시게 되셔서요, 논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리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 효종께서는 왕으로 책봉된 사람이 아니하기 때문에 예복은 1년만 입으면 된다. 예복 1년. 남이는 무슨 소리냐. 우리 효종께서는 그래도 임금이셨다. 나라의 왕이었다. 국왕이었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서인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인이 승리를 했고 이후에는 2차 예속 논쟁은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죠. 이제 효종비가 사망하게 되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인과 남인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남인 세력이 승리를 하면서 이 이후부터는 남인이 정세를 장악하게 됩니다. 정권 장악. 자, 2차 남인 세력을 2차 간에 지속되는 예속 논쟁을 통해 가지고 남인이 정세를 장악했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광인, 효현 다음에 누굽니까? 네, 숙종입니다. 숙종. 이 숙종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숙종 때는 3번의 환국이 일어나가지고 국가의 정세가 바뀌게 되거든요. 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경신환국입니다. 경신환국은 숙종 초에 남인 세력이랑 서인 세력이 부딪히게 돼요. 이때 이제 기륜천막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서인, 남인, 원래 정세는 누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남인이 주도하고 있었다고. 이때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나라의 정세가 뒤집히게 된 거잖아요. 바뀌게 됐다 해가지고 경신환국이에요. 경신환국 이후에는 기사환국이 일어납니다. 기사환국. 자, 기사환국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정권은 누가 주도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인이에요. 남인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씨. 이 기사환국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희빈, 장씨, 장희빈 들어봤죠? 희빈, 장씨와 인현왕후 간의 이 세력 다툼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독서실 가면은 인현왕후 전이라고 200페이지 되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사환국 이후 마지막입니다. 갑술환국입니다. 갑술환국. 갑술환국 숙족의 여인이었었던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 세력 다툼에서 기사환국 때는 장희빈이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현왕후를 잠깐 퇴위시킵니다. 두두두둔. 장희빈 대단하다. 근데 이때 갑술환국에서 이번엔 또 누가 승리를 해?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현왕후가 중전으로 복위했다. 인현왕후 중전 복위.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는 경신왕국 때 서인이, 기사왕국 때 남인이, 갑술왕국 때 서인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 환국이 왜 일어났었고 우리 역사적인 인물 장희빈은 한 번씩 들어봤잖아. 그 희빈 장씨와 인현왕후의 다툼이 이 환국으로 이어졌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 문제로 반드시 풀기 위해서 알아놔야 되는 건 예속논쟁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속논쟁을 딱 봤을 때 1차에서 서인이 이겼었다. 1차 서인, 이 서인 세력들은 노론과 서론으로 분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서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교적 학문을 되게 많이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어. 성리학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후에 이제 소론 세력들이 그렇거든요. 소론과 이제 노론 세력이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 적어주셨을까요? 좋습니다. 네. 자,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된다. 노론의 대표적인 이제 인물은 송시열이었어요. 송시열이 아까 선생님이 효종 때 북벌 추진했을 때 북벌을 추진했던 사람 대표적인 이제 이후에 이제 송시열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조선 안에 조선식 중화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중화주의라는 건 세계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야? 중국이라는 거야. 근데 그 사상이 우리한테도 오게 되는 거지. 중국이 이제 없어졌잖아, 명나라가. 명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명이 없어진 자리에 명을 이어갈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청나라는 한마디로 뭐다? 오랑캐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인 노론파에는 송시열이는 하나는 사람이 있었다. 이해학파를 계속 계승했던 사람들이고요. 소론 한번 보겠습니다. 소론은 이제 성원 사상을 계승을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신리를 좀 중시했어요. 신리를 중시했고 노론은 반대로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신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4대 관계 같이 지금 당장은 내가 너네한테 예의를 갖추지만 우리가 이건 다 신리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국방 개척을 주장했습니다. 개척 주장. 성리학뿐만 아니라 양명학, 왕양명의 양명학과 노장사상도 노자와 장자, 노장사상을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탄력성을 얻습니다. 자, 노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했고 민생안정을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생을 안정시키자, 민생안정 중시. 이해학파를 계승했다. 이해학파 계승. 송시열 중심으로 결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후에 여러분들 숙종 때는요, 특히 숙종 때는 탕평론이라는 게 제의가 돼요. 이 탕평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탕평론, 평평. 우리가 평등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 관리를 등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이 탕평론은 실행이 되지는 못합니다. 실행되지는 못했었다. 이게 탕평론이 하나의
책으로 시행되는 것은 영정조 때였어요. 아시겠죠? 응, 영정조. 탕평비라는 것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관리를 평등하게 등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탕평비까지 세워지는 거 영정조 때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 영정조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조와 정조. 한 정당이 실권을 장악하는 체제인 일당 전제화가 추진이 됐어요. 전제화라는 건 독재라는 말이야. 전제 정치 한 번씩 들어봤죠? 전제 정치, 독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일당 전제화가 심해지니 이때부터는 이제 왕권이 불안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당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 왕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권이 불안해지자 이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평등하게 이 세력을 대립하고 이 세력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당파들을 등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탕평론이 제기됐습니다. 탕평론이 제기되었지만 최종 때 탕평론은 바로 이렇게 시행되지는 못했었고요. 이후에 영조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서 관리를 두루두루 등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었죠. 영조의 탕평정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탕평정치, 첫 번째로 탕평파를 육성해요. 탕평파라는 것은 저기 노론이나 소론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당파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붕당을 내세워 상대방을 공격하면 관직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죠. 관직을 떼버리는 거야. 너 지금 노론이라고 지금 쟤 공격한 거야? 소론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너 관직 뺏어버리는 거지. 탕평파를 육성했다. 두 번째로는 정치 개혁을 했어요. 정치를 개혁했다. 어떤 식으로 정치를 개혁을 했냐? 붕당의 기반이 되었던 무엇을 폐지하냐? 서원을 정리해요. 서원을 정리한다. 자, 그러면서 이주전랑. 이주가 무슨 과였어? 네, 인사과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그 인사과였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관리 등용하는 사람이 한 당파만 계속 등용하다 보면은 다시 또 일당 전제와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 이렇게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라고 이어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민생을 안정시켰다. 민생 안정입니다. 자, 균역법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죠. 균역법, 균등하게 역을 져야 하는. 어떤 역이야? 여러분들 성인 남자가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겠습니까? 군대를 가요. 그 군대감에 따라 가지고 군대에 갈 나이가 된 사람들, 지금은 뭐가 있어? 훈련도감을 비롯한 직업 군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꼭 군대를 끌려가지 않아도 돼. 다만 군포는 내야 된단 말이야. 매년. 이 군포를 원래는 이제 군필이래. 자, 군포를
두 필을 내야 됐었던 것을 한 필로 줄여줘요. 한 필로 줄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어요. 가혹한 형벌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조선 형벌 중에 되게 무서운 형벌, 무릎 꿇고 앉은 다음에 거기 위에 지진 쇠 이렇게 놔두는 그런 끔찍한 형벌들이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끔찍해, 그치? 그 쇠가 무거워가지고 다리를 펼치거나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지지직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그쵸? 아프겠죠? 그런 것들, 가혹한 형벌 금지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생안정정책 중에 가장 인상 깊죠? 신문고를 부활시켜요. 신문고는 처음에 이 신문고를 만들었던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었다? 놀랍죠? 이방원이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이방원이 이 신문고, 원래 이름부터가 신문고는 아니었는데 이런 거지. 왕 앞에 탁! 왕기를 막아. 그러면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일단 곤장 맞고 시작해. 일단 곤장 맞고 그래 드러나 보자. 이렇게 했었던 게 진짜 이 민생들의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민생을 듣는 신문고를 부활시켜서 가장 조선 왕조 중에 가장 많은 신문고가 울렸던 시기가 바로 영조 때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는 정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조. 영조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세자. 네, 사도세자가 바로 세자였잖아, 세자. 왕으로 책봉을 당했었단 말이야. 왕으로 책봉이 됐었는데 이 사람은 끝내 왕이 되질 못해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처음엔 엄청 예뻐했었거든. 근데 엄청 예뻐했는데 사도세자는 매일매일 두려웠던 거야. 아버지의 기대를 못 미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점점 이런 강력한 압박 속에 점점 이 압박감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가 영조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지. 실수를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얘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내게 되면서 그런 너무 심리적인 압박감에 정신병까지 앓게 되는 광증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미쳐버리는 그 증세 때문에 실제로 사도세자가 칼을 뽑아들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져가지고 굶겨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었던 정조, 한마디로 정조 입장에서는 영조가 할아버지죠. 이산,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산 들어봤죠? 정조의 이름입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됐냐? 이때부터는 영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펼쳐요. 적극적인 탕평책을 활용한 등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요. 정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시달렸습니다. 정조를 반대했던, 한마디로 사도세자를 반대했었던 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규장각을 설치해요. 진각처럼 보이네. 선생님 글씨가 왜 자꾸 이게 잘 안 나오지? 자,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용령을 편성합니다. 창설. 왕을 호위하기 위한 군대였어요. 장용령을 창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우리 가까운 곳에 있죠? 수원에 뭐 있습니까? 네, 수원에 화성 건설합니다. 방아류수정 가보면은 참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어떻게 강허군사기지인지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축적으로 뛰어나고요. 우리가
그 유네스코에 화성이 기재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정조께서는 이거를 건축할 때 어떻게 성을 쌓았고 어떤 자재들을 썼고 이런 걸 일일이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만큼이나 조선시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들한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왕별로 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왕권 강화를 했으면 또 있어요. 왕권 강화와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권장했습니다.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권장했다. 이걸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배우죠. 금난전권 폐지라고 외우고 있어요. 금난정권 폐지. 자, 금난정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난전의 권한을 금한다라는 것이야. 난전의 권한들. 난전의 권한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막 육교 같은 데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데서 나물 파는 할머니가 있죠. 난전은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상인들을 뜻해. 근데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냥 민간 상인들이 아무렇게나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이 난전, 이 사람들을 규제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나라에서 국가에서 승인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네 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영업을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었어. 이걸 폐지해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늘어나겠어? 우리 길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후에는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시켰습니다. 이 서얼들에 대한 차별이 어땠냐면 서얼들은 문신 관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조선시대는 양천제야, 얘들아.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라고. 양천제가 뭔지 알아요? 양인과 천인, 이 두 신분밖에 없는 거야. 양인과 천인 두 신분밖에 없는데 양인들은 무조건 다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 이 서울도 마찬가지로 양인이죠. 양민인데 불구하고 문과 시험은 못 봤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이런 차별들, 함부로 이제 등용되지 못하고 관료가 되지 못했었던 차별들을 많이 개선을 시켰었습니다. 자, 그리고 편찬사업. 편찬사업. 요게 조금 중요해요. 대전통편. 대전통편. 자, 우리 조선의 최초의 경전 뭐였습니까? 그렇죠. 경국대전이었어요. 언제 완성됐어요? 그렇죠.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 경국대전 하나로만으로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 부족한 내용들이 많은 거야. 그치? 왜 고려시대에도 너무 많은 법은 있는데 그 법의 부속적인 법을 만들려고 어떤 기구가 있었어? 무슨 도감이 있었지? 고려시대 때 독자적인 고려의 정치기구 그렇죠. 식목도감이 있었죠. 부속적인 법을 만든다 해가지고 식목도감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은 조선 때는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 이미 조선 전기에 경국대전이 편찬이 됐잖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으면 더 좋을 내용들을 영조 때 속대전으로 편찬이 돼요. 영조 때 속대전으로 편찬이 되고 나서 이 속대전으로도 모자란 거야. 아이고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여기에 요 내용만 조금만 더 넣어주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요 내용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아쉽네 했던 게 대정통편. 이것으로 합친다 해가지고 대정통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흥선대원군 때 대전회통으로 다시 한번 이 법전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경전이 정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대전통편, 속대전 다음에 대전통편. 너무 외우기 쉽잖아. 대전, 그 다음 대전, 통편집했다, 통편, 그 다음에 회통, 다시 한번 돌렸다, 다시 한번 돌려서 다시 만들었다. 자, 대전 통편, 그리고
탁지지 등이 편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조가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다잡게 되는데, 개혁을 이끈 왕이라고 정말 조선 후기에 가장 개혁을 이끈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강력하게 왕권 강화를 추진했었던 정조가 사망하게 되자 정조의 어린 아들이었었던 순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나라가 엉망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순조의 묘호만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라를 정말 살리거나 아니면은 나라에 죽을 뻔한 위기를 다시 구해내거나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주어지는 묘호가 조짜야, 얘들아. 근데 순조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을 뿐더러 한 업적도 제대로 없는데 조짜라는 묘호가 들어갔네? 심지어 순조는 12살의 나이에 즉위를 해가지고 이때 할머니가 대신 정치를 해요. 그리고 이때 안동김씨, 정조 때는 안동김씨 중에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조의 가신이었었단 말이야. 정조의 가신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김조순이 순조를 앞에 앉혀놓고 바로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특정 가문에서 힘을 행사하는, 실권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 시기부터는 우리가 다음 수요일부터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